서부 경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인구 유입보다도 인구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선 인구 담당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경남도가 도립대학들과 창원대의 통합을 지원해 경상국립대에 이어 다시금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기능 분야 직업교육을 특성화하고 창원대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하동 7불4 아자방 온돌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자방 온돌의 어떤 가치가 문화재 지정을 이끌었는지 객원 기자와 짚어봅니다.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총선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진주시가 방위사업청에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인구 유입보다도 인구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선 인구 담당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경남. 그중에서도 군 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함양군 인구가 3만 7천 명대에서 3만 6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남해군도 4만 명대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만큼이나 유지 방안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도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육아 고민 해결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을 붙잡는 것이 급선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와 일자리, 문화 인프라에 대한 갈증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창업이나 공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현금 복지만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을 주기보다는 청년들이 혼자 잘 일어설 수 있는 자립 환경도 조성해 주는 게 각 지자체에선 귀농귀촌 유도와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기존의 사회적 요인을 통한 인구 확보 방안에 더해 지역 청년들이 계속해서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일례로 함양군은 청년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나눠져 있던 행정 조직을 인구 청년 담당으로 통합하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책적 요구를 발굴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산청군도 최근 군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인구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여는 등 정책 수립 방식에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정책 하나하나 만드는데 청년들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각 분야별로 문화, 여가, 창업, 일자리, 그리고 농업, 복지 이런 쪽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지금.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정책 발굴 참여를 독려 중인 지자체들. 실효성 있는 인구 방어선 구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조 장관에게 경남 지역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 부족 현상을 설명하며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창원 특례시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기 요양 급여 비용 국비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경남 시험장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진주시가 방위사업청에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3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기연의 핵심 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을 전면 백지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관련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라며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국기연 부서 이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앞서 2022년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 획득연구부의 진주 환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글로컬 대학. 지난해엔 우리 지역에서 경상국립대만 유일하게 선정돼 창원대와 인제대, 연암공대 등은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경남도는 도립대학들과 창원대 통합을 지원해 다시금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대학들. 정부에선 5년간 1,000억 원을 지급해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선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등 7개 대학이 사업을 신청했고 예비 지정을 거쳐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예비 지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는 경남도와 함께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남해대학을 비롯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을 통해 글로컬 대학 선정을 노린다는 겁니다. 대학의 신입생 모집 인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아지면서 현재 모든 대학이 그대로 존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인식 속에서 도립대학과 창원대학과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대학 간 통합을 통한 확실한 구조 혁신을 제시하는 대학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선정된 10개 글로컬 대학 가운데 통합 모델을 제시한 곳이 4곳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통합 이후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기능 분야 직업교육을 특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육성 거점으로, 창원대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즉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지난해 도립대학 2곳을 통합한다는 논의에도 남해와 거창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우 통합이 무산되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정부가 언급한 만큼 인식 개선과 설득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돼가지고 근간인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특화를 해 나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됐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사업 중단이든 뭐 환수든 그걸 넘어서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될 글로컬 대학은 총 10곳. 오는 4월엔 예비 지정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전까지 지역의 반발을 잠재울 혁신적인 통합안 마련과 지역 주민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34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명에 대해선 아동학대 범죄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3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 예방과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안착을 위해 부서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진주시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한 값으로 진주시는 인구 30명 이상 시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안전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주시와는 별개로 인구 30만 명 미만 시 그룹에서는 밀양시가, 군중에서는 함안군이 각각 전국 1위에 오르면서 경남도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하동 7불사 아자방 온돌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월 중에는 일반에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경남도민일보 이영우 기자가 아자방 온돌의 가치를 조명해봤습니다. 네, 이영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7불사 아자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자방은 이중 온돌 구조로 지은 스님들의 수행처입니다. 방 길이는 약 8m입니다. 직사각형의 방바닥에서 45cm 높이의 좌선대 4개가 방 귀퉁이마다 솟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자 버그마자를 닮아 아짜방으로 불립니다. 스님들이 벽을 보고 수행을 하는 중에 뒤돌아 앉아 자연스럽게 방바닥으로 다리를 펼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중앙의 낮은 곳은 불경을 읽는 공간이자 통로로 쓰였습니다. 신라 효궁왕 때 구들도사라 불리던 담공선사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1000년 넘게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어서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을 떼면 방바닥과 좌선대가 함께 따뜻해지고 한 달 넘게 온기가 보존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최근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자방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짜방은 서산대사와 초이선사 등 수많은 고승이 수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수행처와 온돌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했는데요. 최근에 복원 사업을 끝내고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불교사와 건축사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고 현존하는 사례 중 희소성이 매우 높아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다만 아짜방이 있던 건물이 1951년 불에 탄 뒤 초가로 복원했다가 1980년대에 지금 모습으로 새로 지었는데요. 불에 탔던 만큼 온돌이 깔린 바닥 윗부분의 구조와 또 아궁이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 있어 큰 상징을 가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칠불사 아자방이 처음으로 일반에도 공개된다면서요? 네, 칠불사는 2월 7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아짜방 내부를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와 3시 3번에 걸쳐 30명 한정으로 공개하는데 무료입니다. 또 아짜방과 똑같은 모습의 체험관을 따로 지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 이영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아자방 일반 공개로 우리나라 온돌 문화가 보다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시가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월 중 최소 50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진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진주 드림 쇼핑몰 입점 업체에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소개하는 TV 커머스 방송을 지원합니다. 이번 방송은 설날 전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일 5일간, 설날 이후 2월 13일부터 29일 중 평일 13일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석영방송을 통해 송출됩니다. 진주시는 또 같은 기간 전국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전에는 진주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가공업체 4곳이 참여해 딸기와 마, 떡국떡, 발효차 등을 선보입니다. 해당 상품은 진주 드림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방송과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전 상품의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하동군이 설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20억 원 규모의 하동 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이번 발행은 2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루어지며 종이 상품권은 월 20만 원 한도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그 혼자 버는 돈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문제로 이른바 캣맘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창원시가 시범 운영 중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삼정자 공원입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집 옆에서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캣맘들이 함께 만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한때 이곳은 인근 주민들과 캣맘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는 곳만 10곳이 넘었고 그릇과 사료 등이 여기저기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 주고 사료 주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좋지. 집도 한두 개 만들어주고 하면 애들이 겨울에는 그게 좀 자고 하면 좋잖아요.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창원은 그동안 도시 전체가 길고양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양이가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헤집거나 울음소리 등으로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올해 공공급식소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급식소를 기존 3곳에서 5곳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또 시설을 통해 중성화를 하는 등 개체수 조절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길고양이 총괄적으로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길보협에서는 먹이와 주변 환경 정비, 그다음에 우리 수의사에서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간단한 건강 검진을 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과 동물 학대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검증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31일 오전 9시 25분쯤 사천시 송포동에 위치한 한 조립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4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 동과 농기구, 고추 건조기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남해군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 30일 이동면 공설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접촉이 늘어나는 점을 대비해 사전에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번 백신은 최종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면 접종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연 1회만 접종받으면 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다만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으니 외출하실 때 미끄럼 사고 등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 만큼 당분간 세탁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방금 보신 것처럼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남해 5도, 산청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 부산과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영하 2도, 광주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까지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물결과 바람 모두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래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34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영상권을 보이며 날이 온화하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